안녕하십니까.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권동수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미래 AI 환경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알듯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산업혁명의 1차 산업혁명 증기 기관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산업혁명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서 전기, 3차 혁명에서 컴퓨터와 이런 여러 가지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발전이 됐죠. 근데 1차 산업혁명에서 증기기관이 갑자기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석탄과 철이라고 하는 기본 요소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증기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철과 석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도 문명의 시대로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 데이터의 통계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세일즈이나 여러 가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를 원유에도 적하고 석탄과 철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정말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AI를 기반으로 돌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AI 하면 우리나라하고 거리가 먼 또는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AI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반증으로 우리나라 특허에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2007년도에는 AI 관련된 특허가 28건, 27건, 28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특허가 약 2650개 정도 했습니다. 매년 특허가 40%씩 증가를 한 거죠. 이렇듯 우리는 AI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런 AI를 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AI 또는 산업혁명 또는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경험을 많이 했죠. 뭘 통해서 경험을 했죠? 챗GPT입니다. 챗GPT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챗GPT에 문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나온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이걸 더 활용을 어떻게 하지? 이쪽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반이 되는 챗GPT가 기반이 되는 GPT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아주 많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용화가 된 거는 GPT-3 또는 3.5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4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파라미터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로 시작했던 부분들이 GPT-2에서는 15개, 그리고 GPT-3에서는 거기서 갑자기 확 뛰죠.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양이 얼마 하는 거냐면 570기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한 거고, 원본 데이터로 따지게 되면 기가가 아니라 45테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을 한 겁니다. 이게 컴퓨터로 돌리게 되면 얼만큼 어마어마한지는 정말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클라우드와 데이터 레이크가 연계가 되고 HPC라고 하는 GPU 기반의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 구축이 된 다음에 그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환경들이 하나일까요? 단지 우리가 챗GPT가 매스컴을 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모델링과 이런 AI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GPT 관련된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연구기관 쪽이나 이쪽에서는 훨씬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도 활용해서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도출해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모델만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모델을 가지고 생성이 되어 있고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모델과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답은 기기의 발전입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으십니다. 측정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1940년도부터 현재까지 15개월 주기로 50%씩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드웨어만 또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분석되는 건 아니죠. 소프트웨어에 기반돼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도 나오는데 소프트웨어도 매년 2%씩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듯 기술이 발전하면 보통은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기기가 나오면 가격이 비싸지는 게 당연하지만 기기가 발전을 하면서 점점 저장소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사용량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몇십억 건 되던 게 이제는 한 200억 명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소요가 늘어난 거죠. 소유자가 늘어나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저희가 하드웨어 쪽이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CPU 기반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분석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이제 GPU가 나오면서 훨씬 더 빠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거죠. GPU도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다양한 모델을 돌릴 수 있게끔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 반도체 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모든 알고리즘들을 다 돌릴 수 있으십니다. GPU에 맞는 쿠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게 되시면. 근데 그 쿠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게 되시면 너무 많은 분석 모델들을 돌릴 수 있게 설계가 되다 보니 전력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력량을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열이 발생하니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의 기술들이 계속 연구가 됐었고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NPU라고 하는 반도체 칩이 나오게 됩니다. NPU는 뭐냐면 제너럴하게 돌릴 수 있는 GPU 기반의 모델링 기법을 특정 알고리즘, 특정 모델을 돌릴 수 있게끔 나온 게 NP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PU를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작은 전력량으로 더 빠르게 특정 모델에 대해서만입니다. 특정 모델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또 생성이 되겠죠. 모델이 나온다는 거는 새로운 데이터가 또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GPU와 NPU와 같은 초고성능 처리 기술이 나왔는데 네트워크, 그러니까 데이터를 끌고 옴에 있어서 데이터를 끌고 와서 네트워크 처리하는 부분은 CPU를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CPU가 보틀렉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CPU가 훨씬 더 많은 CPU가 필요할 겁니다. 그걸로 또 처리하기 위해서 또 DPU라고 하는 반도체 칩이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돼서 구축된 것도 있죠. 그리고 이 DPU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CPU가 아니라 바로 GPU나 NPU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던질 수 있는 기술이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서 데이터는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GPT 관련된 모델 관련된 부분 했을 때 제가
도식적으로 그냥 숫자 파라미터 개수만 보여드렸는데 그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난 게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아주 짧은 기간에 데이터의 활용이 확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는 정말 1940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저장소가 발전이 됐다고 하면 모델링 기법에 있어서는 확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은 데이터에 있는 PC가 또는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돌릴 수 있는 기능인데 그 서버가 발전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활용은 지금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근데 이런 발전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거지? 그냥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모델을 돌려서 추론 시스템에서 그냥 챗GPT 같은 걸 돌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AI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집한 데이터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들을 전처리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맞는 데이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 때 보통 아까 다크 데이터를 할 때 불완전한 데이터 부분이 있었죠. 그 불완전한 데이터를 결칙치 처리나 이상치 처리를 통해서 또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이런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더 확장이 되겠죠. 데이터가 더 많아지겠죠. 훨씬 더 데이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많아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고 학습돼서 나온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평가가 잘 나오면 추론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다음에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프로세스가 한 번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챗GPT를 통해서 GPT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 챗GPT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만 가지고 이전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새로 나온 거는 현재 데이터까지 포함을 해서 모델을 돌려서 생성됐기 때문에 훨씬 더 양질의 데이터가 응답이 온다는 걸 저희는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재학습이라는 부분입니다. 한 번 만들어지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또 전처리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또다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아카이빙을 해야 되겠죠. 또는 모델을 가지고 아카이빙을 해놓고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무한반복으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한반복으로 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기존의 방식들은 이게 저장소 부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수집 같은 경우에는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나스나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할 때에는 HPC, GPU 서버의 인터널 디스크에서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또 맞는 전용 NVMe 방식의 SSD를 활용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을 처리한 저장소를 가져간다든가 학습을 할 때도 그런데 이게 하나로 유니파이드하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게 데이터 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중복되지 않게끔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나의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업체들이 데이터를 쌓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다크 데이터의 발생 때문입니다. 나는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데이터를 다 만들었는데 그 담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거죠.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와 같이 다크 데이터는 보통 일반 전체 데이터의 80% 또는 65% 이상의 데이터를 다크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다크 데이터는 왜 발생할까요? 우리는 지금 기술도 발전을 했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는 많이 쌓아놨는데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도구, 툴의 부재입니다.
쌓는데 열중하다 보니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쌓인 겁니다. 막 쌓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여서 처리할 수 있는 활용의 CPU나 이런 환경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쪼개서 샘플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가장 다크 데이터가 발생하는 부분은 불완전한 데이터입니다. 내가 필요한 데이터, 중간에 시스템이 계속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네트워크 문제라든지 뭐 정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발생을 하면서 데이터를 온전하게 쌓아야 되는데 그게 온전하게 쌓지 못하면 결국은 뭐 결측치나 이상치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분석을 못하는 환경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기술이 발전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강화 학습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데이터 시장들이 어떻게 되냐면 1세대 데이터 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1세대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 자체가 저희 쪽에 히다치 루마다 펜타오의 CTO가 만든 용어입니다. 2011년도에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를 만들고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때 이제 담을 수 있는 공간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그때는 하둡이 최적화였죠. 그래서 우리는 하둡에 다양한 비정형, 반정형 형태 데이터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다 그러면 NoSQL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하던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진행을 했죠. 근데 이 시기에는 아시겠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은 다 어디에 있었나요? 정보계 시스템에 있었죠. 정보계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하둡에 넣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와 퍼포먼스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도 2016년도에 빅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었습니다. 정보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레거시에는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담고 그걸 마트를 통해서 BI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는 시각적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비정형, 반정형 또는 소셜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하둡에 데이터를 담아서 하둡에 있는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분석을 진행을 했던 거죠. 거기에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인메모리 DB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둡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는 백업도 진행을 하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레이크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의 타입에 상관없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1차 저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데이터 레이크 그림을 보시게 되면 벌써 정형화가 되어 있는 부분과 반정형, 비정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을 DW와 하둡과 NoSQL에 쌓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데이터 타입이 정의가 되고 정의가 된 데이터들을 각각의 저장소에 담는 방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에 맞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게 최적기였습니다. 최적 카피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을 하는 게 당연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연한 그림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바뀌기 시작한 부분은 AWS 때문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하둡에다가 다 담으려고 하니 여러 가지 제약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하둡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데이터 노드와 워크노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노드들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 서버에 확장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뭐 페타 단위 한다고 하면 수백 대의 데이터가 서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AWS 같은 경우에는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통해서 1차 저장소로 데이터를 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담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필요한 곳에 데이터를 던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우리는 ETL이라는 용어를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데이터를 추출을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에 넣기 위해서 변환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변환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각각 요소에 맞는 곳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게 ETL 용어로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가 나오면서 이제 오브젝트3D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ELT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바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변환을 해서 각각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원본 데이터는 계속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활용한다. 그러면 하드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던져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DW나 마트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DW 쪽으로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뭐 NoSQL 통해서 내가 언색한다라고 하면 언색DB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데이터 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 사일로에 대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활용을 각각 팀별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데이터 사일로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나 관리 체계에 의해서 한 곳에 쌓였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정책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장소가 다 따로 있는 환경에서 내가 데이터 사일로를 방지하는 것과 한 곳에 데이터를 모아놓고 방지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술이 끝나지 않죠. 아까 서두에 제가 AI, 머신러닝의 미래를 하려고 하면 기존의 이 방식으로는 머신러닝과 AI를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렉에서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그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뭐냐면 초병렬 파일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저장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저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병렬 파일 시스템들도 오브젝트3D와 연계를 해서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초병렬 처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른 걸까요? 아키텍처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아마 우리가 기본적으로 DW 어플라이언스 장비들 얘기할 때 많이 빠르다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DW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이 왜 빠른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반 RDB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CPU가 고성능의 CPU와 램이 깔려있는 서버에 DB를 설치를 하고 그 설치되어 있는 DB에서 정보들을 빼옵니다. 그럼 CPU와 램을 통해서 또는 디스크 IO를 통해서 이렇게 뽑아오는 거죠. 근데 DW 어플라이언스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CPU와 램만 있는 게 아니라 FPGA라고 하는 전용 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 정보를 더 빠르게 관리할 수 있게끔 기술이 나온 거고 그 기술을 통해서 대용량의 처리를 더 빠르게 마트를 구성할 수 있게끔 나온 프로세스입니다. 기존의 스토리지들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 정보를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뭐 나스나 센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 정보 때문에 분석 환경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챗GPT 같은 경우에 3점대 버전만 가도 파라미터 개수가 1755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스나 센에 담게 되면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곳에 부하가 생겨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라이트나 리딩이 잘 안 될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온 게 메타 정보를 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 정보 분산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아는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GPU 서버들을 통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통 GPU 서버가 하나당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아시겠지만 거의 소켓 하나당 엔비디아에서 나온 거 보면 12.5GPs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GPU 서버 하나당 보통 소켓 4개 이상 또는 8장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4장짜리라고 해도 50기가/s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분산 클러스팅해서 데이터를 끌어올려고 하면 수십 기가 또는 수백 기가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초병렬 파일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우리는 GPU와 연계를 다이렉트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 되면 이제 아까 ELT라고 해서 변환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다이렉트로 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의 초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변환해서 내가 필요한 검색 엔진 쪽에 넣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조회를 해서 쓸 수 있게끔 기능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선 그거의 첫 번째가 CSR, 아마 분석 환경들은 거의 다가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을 하실 겁니다. 쿠버네티스로 구축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CSI라고 해서 피지 볼륨을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CSR을 통해서 바로 HCI에 있는 데이터 볼륨을 잡아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U DB도 나왔습니다. GPU 서버에서 돌아가는 DB가 나온 거죠. 근데 GPU 서버에서 돌아가는 DB는 일반 DB와 다르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나온 게 HCSF와 연계를 다이렉트로 하고 바로 GPU DB에 돌리는 거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좀 커야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지금 이 부분을 보통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세미나도 많이 하시니까 정보들은 많이 익히고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방식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GPU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너무 대용량의 환경에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리소스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기에 1차 데이터 레이크 환경은 거의 하둡으로 구축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둡에 활용하는 엔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프레소나 아니면 임팔라 또는 하이브 또는 스파카 같은 이런 쿼리 엔진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바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스팍이나 트리노와 같은 엔진들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정통적으로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통해서 우리는 메타 정보를 관리를 해서 HDFS에 있는 데이터들을 각각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통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HDFS에 있는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도 이제는 바로 하둡의 에코시스템인 스파카, 트리노에서도 돌릴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하둡의 HDFS가 아니라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고 거기에 HCSF라고 하는 초병렬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GPU와 연결을 하는 정말 거대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겁니다. 아마 아파치 아이스버그라고는 잘 모르실 거고, 데이터브릭스를 아마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의 선도주자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브릭스겠죠.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이런 메타스토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있는 거고, 그 솔루션을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면 이제는 데이터 레이크에 담아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시대에 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과 새로운 모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과 모델은 결국은 GPU 또는 지금 계속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NPU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GPU와 NPU가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 공간은
저희 쪽에 보시게 되면 HCSF라고 하는 초병렬 파일 시스템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단지 저희가 이게 개념만 설명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조 환경에서는 아시다시피 실시간 이미지나 실시간 데이터들이 계속 IoT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다 아실 겁니다. HPC,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NAS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NAS를 쓰고 있기 때문에 NAS는 정말 확장이 유연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정말 좋은 스토리지입니다. 근데 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각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다량의 데이터를 하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정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처음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GPU 서버 팜을 구축한 다음에 고객의 저장소로서 NAS를 활용을 하다가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알고리즘은 더 좋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 데이터에서 저장소에서 보틀렉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쪽에 HCSF 플러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 레이크로 구축을 하고 고객의 변목 형상을 줄인 사례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통합 데이터 레이크라는 부분을 저희 쪽에 HCSF로 구축을 진행을 한 거고 그 구축되어 있는 환경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11페타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기존에 며칠이 걸리든 데이터 조회 또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추출하는 거를 시간 단위로 더 줄일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이 구축이 된 거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GPU와 연계를 하고 분석과 연계를 해서 환경을 돌아가고 있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차로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확장을 진행했습니다. 확장을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 기존에 저희는 스토리지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서버니스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토리지만 더 꽂아서 확장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한 15페타까지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환경이고요. 지금 보시면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100GPs를 처리하고 있고 리딩 같은 경우에도 470GPs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보통 제가 지금 스루풋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AI 머신러닝으로 가게 되면 스루풋도 중요하지만 IOPS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 파일들을, 잠 파일들을 분석할 수 있는지 지금 보시게 되면 라이팅 옵스가 4.3 밀리언이고 리딩도 24 밀리언 IOPS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 환경에는 가장 최적화의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단지 이렇게 구성으로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환경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환경이고 또 이거 하나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내 R&D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GPU 팜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 GPU 팜을 쿠버네티스로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CSI 플러그인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렸던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분석가 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각각의 분석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팟을 연계를 해서 각각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빠른 분석 환경을 만들어 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고 해서 GPU 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저희 쪽에 HCSF의 데이터 연계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으십니다.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DPU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엔비디아에서도 GPU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처리를 막 하다 보니 CPU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CPU에서도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고 해서 GD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내놨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는 CPU로 타지 않고 바로 GPU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결한 거죠. 초창기부터 HCSF의 기본 핵심 엔진인 웨카와 엔비디아가 계속 트렌드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 제일 먼저 그래서 저희가 서티를 땄고, 지금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제 서티를 따서 이런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른 분석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런 기술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더 많은 업무와 더 많은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고, 그 밸류를 통해서 우리는 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단순하게 이렇게 비용 효율적으로 HCSF의 웨카 FS와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구축도 한 사례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사례는 전문 그냥 AI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이 퍼포먼스 구간만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GPU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 환경에 대한 거를 CSR을 통해서 쿠버네티스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도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사례입니다. 불과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HCSF나 이런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통한 이런 기술들은 2017년도에 다 나온 기술들이고, 이 기술들이 저희가 2020년부터 계속 2021년부터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는 훨씬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3개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다 국내 사례입니다. 벌써 데이터 레이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분석 환경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저장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테라의 데이터를 또는 수백 기가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인사이트와 밸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한 거고, 그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때에도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솔루션들을 찾고 있는 거고,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도 저희는 뭐 공공의 지스트나 이런 여러 곳에서도 저희가 환경을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 자체도 저희 쪽에 루마다 펜타워의 CTO가 만든 용어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980년도에 데이터 웨어스를 통해서 정보의 시스템 구축을 해서 우리는 정형 데이터를 진행을 했던 거고, 2011년도에 데이터 레이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없으니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고, 이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단순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곳에 던져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레이크에 바로 데이터를 꽂아서 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기술들이 나옴으로써 레이크하우스로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거의 일반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이쪽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활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어떻게 보면 하둡이라고는 부분이 되게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비용은 좀 많이 들고 엔지니어에 대한 파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구축한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어떻게 보면 일반 RDB 구축하듯이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는 거고, 그 제공을 통해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데이터 레이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신 겁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 환경에 대한 게 문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뭐 컨설팅이나 간단한 세미 컨설팅이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들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